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의 글로벌 띵킹.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다우 체제로의 전환 부분에서 자원민족주의 잠시 살펴봤습니다. 특히 사우디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국제질서 전환기 마무리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만 좀 더 추가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제질서 전환기에 세계가 힘의 전이, 힘의 변화 이런 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새로운 패권, 새로운 힘의 균형을 찾기 전까지 혼란이 계속된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래서 이 혼란이 계속되다가 이게 좀 안정화되면서 새로운 패권 국가가 생기고요, 새로운 힘의 균형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혼란이 계속되는 와중에 많은 나라들이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국제질서 전환기를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 그리고 그것을 잘 대비하고 항상 예의주시하는 거, 그리고 과거의 역사를 다시 반면교사 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명청교책입니다. 과거의 조선왕조 시대에는요, 사실 뭐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었죠. 그래서 명청교체기가 지금으로 치면 세계 질서의 전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크나큰 전쟁과 굴욕적인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조선왕조가 건국 당시부터 국교를 유교로 정하죠. 4대 교린 정책을 취하는데요. 당시 중국은 명나라였으니까요. 그래서 명나라에 대한 4대 정책을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명나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패권국이었어요. 그런데 16세기 말경 내부적으로는 부패와 무능, 또 외부적으로는 남로 북외, 즉 몽골과 왜구의 침입으로요, 점차 쇠퇴해 갔습니다. 또 그를 틈타서요, 일본을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조선을 정복하면서 명을 노립니다. 이것이 이제 1592년 임진왜란. 명이 거기에 정신이 팔리죠. 왜냐하면 명을 치러 가는데 조선이 이제 비켜달라, 이렇게 한 전쟁이었죠. 그 명분 자체가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임진왜란이지만 일본이 명을 치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명이 거기에 정신이 팔리는 그 사이에 요동 지방에서 여진족이 누르하치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웁니다. 처음 여진족을 통합해 나가면서 세력을 키우던 누르하치는요, 명나라라든가 조선에 대해서도 이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요,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러다가 여진을 통일하죠. 여러 종류의 여진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616년 후금 건국을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명과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명나라가 강대국으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후금 건국하면서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이 되는 거죠. 명청 전쟁은요, 후금이 명나라의 푸순성을 정복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더 이상은 후금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명나라가 이제 판단을 합니다. 명나라의 푸순성을 후금이 정복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어디 오랑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후금 정벌에 나섭니다. 그런데 요동지방에 사르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르우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와 후금 군대가 전면전을 벌이는데요. 여기서 대패를 하게 돼요. 어디가? 명나라가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르우 전투를 기점을 해서요, 명청 간의 세력 전이가 본격화됩니다. 명청 전쟁이 일어날 때 명나라가 지원을 요청을 하죠. 근데 광해군은 어때요?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로 세력이 전이될 것이다 라는 것을 광해군은 이미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중립외교를 핍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지원 요청을 하는데도요, 광해군은 시간을 끌면서 소극적으로 임하죠.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이것을 거부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원군을 보냅니다. 한 10,000여 명 정도의 조선군이요, 사르우 전투에 나가는데요, 안타깝게도 전멸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나라가 그 사르우 전투에서 대패를 하기 때문에 조선군도 당연히 전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사르우 전투 양상을 보면요, 군사 규모가 훨씬 컸던 명군이요, 후금의 8기군에게 대패를 합니다.
당시 팔기군이란 특수 기병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기동력이 갖춰진 후금에 비해서요, 명나라 군대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조선으로서는 명청교책이 힘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전투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루 전투에서 조선군 지원군을 보내서 1만여 조선군이 전멸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 엄청난 규모의 명군이 정말 처참하게 오합지졸밖에 안 되는구나, 대패하는 것을 우리가 다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나라가 쇠퇴하는구나, 그리고 저 후금이라는 나라 장난이 아니네 라는 것을 간파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조선의 사대부들은요, 그 당시에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광해군이 감히 우리가 사대하는 명나라를 배신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반정을 일으킵니다. 인조 반정이죠. 그래서 그 인조 반정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쫓아내고요, 인조를 옹일합니다. 그렇게 즉위한 인조가요, 친명배금 정책을 피죠. 그러면서 후금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합니다. 조선은 후금의 침략 명분을 제공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호란은 정묘호란이 있고 병자호란이 있는데 먼저 일어난 게 정묘호란이죠. 그 정묘호란 당시에 조선은요, 인조의 강화도 몽진을 통해서 시간 끌기에 성공을 하죠. 다행히 정묘호란 때는 후금이 화친을 맺고 복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면요, 우리가 강화도 몽진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정묘호란 때는 후금군이 쳐들어오지만 인조가 강화도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강화도라는 것은 섬이지 않습니까? 이 후금이 강화도까지 가서 전쟁을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제 유럽이 이제 시베리아를 침략하게 되면 굉장히 거기서 골리옥을 겪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지리적으로 강화도 몽진이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우리 임금들은 외부에서 침입이 있기 때문에 강화도로 몽진을 하도록 그렇게 전략이 항상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당시에 청나라는 명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후금군이요, 여기서 조선에서 강화도 몽진간 임금하고 실랑이 하느라고 시간을 끌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화친을 맺고 복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묘호란이 끝났으면 이 후금에 대한 경계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역시 이 조선은 경계를 다하지 않습니다. 청나라는요, 정묘호란에서 이상하게 이 임금이 강화도로 가고 나니까 이게 전쟁이 금방 안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묘호란 이후에는 청이 조선을 연구를 합니다. 조선에 있던 조선인 또는 청나라에 있는 조선인 혹은 조선에 있던 또 청나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연구를 해서요, 인조가 강화도로 가기 전에 한양에서 끝을 내야 한다. 그래야 이 전쟁에서 속전속결로 끝낸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때는요, 청나라가 소수의 정예기병으로 구성된 선봉대가 불과 6일 만에 한양에 도달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대단한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말을 타고 가는 건데 어떻게 해서 한양까지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었는지, 아마 그 이유는 대규모 군대가 아니라 소수 정예 기병이었기 때문에, 팔기군이라든가 원래 그 특수 기동대가 대단했었다고 그랬죠, 청나라 초기에. 그런데 소수 정예 기병들이 아마도 미리 이제 이 작전을 다 짜놓고 한양에 빨리 도달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없이 아마 내달려서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이 왕실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미 그들은 한양에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조는 강화도로 가지도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가서 항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한산성에서 포위가 된 채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선 역사상 최대의 굴욕적 전쟁인 병자호란, 그리고 청과의 군신관계에 따른 조공국으로의 전락은요, 조선이 명청교책이라는 국제질서의 전환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대외적으로는 명의 쇠퇴 그리고 금의 부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존의 명사대주의에 젖었기 때문이고요. 대내적으로는요, 그런 국제질서의 전환기임에도 불구하고
외교 노선에서 객관성을 잃고 국내 권력투쟁, 그러니까 인조 반정이죠. 이 4대 부들의 권력투쟁입니다. 광해군파를 이렇게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국내 권력투쟁에 따른 정파적 사고에 매몰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립외교를 해야 된다, 명청교체기에서 청나라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것은 자신들이 인조 반정에 의해서 무너뜨린 전 정권, 전 왕실, 전 왕, 광해군 세력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광해군 세력들의 주장은 옳고 그른지 객관적으로 이것이 말이 되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의 얘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귀를 닫고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질서의 전환기, 힘의 변화와 이동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국가, 그리고 국내적인 권력투쟁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물론 지금의 어떤 미중 관계는 그 당시 명청교체기만큼 그렇게 분명하게 세력 전이가 일어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계속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국제 질서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전환되고 있는 것은 맞다. 향후에 어떤 새로운 패권 세력이 어디가 떠오른다라는 것까지는 아직 알 수가 없고 여전히 미국 중심의 패권이 강력하긴 하지만 국제 질서의 어떤 기준과 양상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 이 복잡한 전환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서로 간에 권력 투쟁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여러 가지 세계 질서의 전환기에서의 객관적 상황에 대한 분석조차도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얘기하면 귀를 닫고 절대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슷하죠. 그래서 역사를 알면 사실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명청교체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이연주의 글로벌 띵킹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교훈이 될 만한 사례를 또 말씀드리면서 이제 세계화 또 국제질서 전환기 이 부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